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욱더 강한 성장에 유일하게 빠진 요소는 낮은 금리다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유동성 공급이란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줘야 된다는 메시지겠죠. 보통 재무장관은 통화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발언들을 자제하는데 이번에는 공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찾아왔다. 이런 신호탄일 수가 있겠죠. 먼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경기 둔화를 감지하고 긴축 사이클을 드디어 끝낸 건데 그렇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총 낮췄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에 속합니다. 문제가 뭐냐? 시장의 기대감이랑 현실의 간극인데요.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 올해 2026년이 연준이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 내부 전망은 아마 한 번 정도만 내린다. 이렇게 그칠 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즉 유동성 완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연준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바로 이 지점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라. 정부 쪽에서 등 떠미는 형국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에는 경제 성장률 둔화 조짐과 2026년 이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고려까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온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를 볼까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식어간다. 이런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PMI 지수가 작년 가을부터 내리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12월 수치는 47.9로서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주문이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씩 식는 추세인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저조한 일자리 증가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경기 정말로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들만하겠죠. 그렇다면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 여기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연준이 금리를 섣부르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거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3% 안팎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요. 연준 목표치인 2%에는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임대료나 서비스 물가 같은 기초적인 물가 압력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섣부르게 금리를 많이 낮췄다가 다시 물가가 뛴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신뢰감에 큰 타격이 있겠죠.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을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연준 인사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천천히 가자,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베센트 장관은 여기서 답답한 겁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경기 살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라고 하고 또 한쪽은 브레이크를 살살 떼자는 식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는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까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2025년에 2자릿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로 크게 반등했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경기 연착륙 쪽에 베팅한 모습인데 연준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호들을 보면은 조금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상승을 하는데 작년에는 금값이 60% 넘게 뛰고 은값은 2배 이상으로 폭주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큰 손들이 한쪽으로는 주식도 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슬그머니 금과 은을 사모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자라는 움직임이었겠죠. 연준이 돈을 많이 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다시 뛸 수 있다 보니까 금으로 해지를 한 거고 반대로 연준이 돈을 안 풀면은 경기가 식을 테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또 금을 산 겁니다. 어떻게 해도 금이 좋은 거예요. 결국에 시장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대비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겠죠. 뭐에 대한 대비냐? 유동성의 방향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돈줄이 다시 풀릴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덜 풀릴 것인가? 이 예측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단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연일 기록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하루에 2.8조 위안, 우리 돈으로 410조 원이 주식시장에 쏟아지는데 이게 9월 이후의 최고치라고 해요. 5년 평균의 2.5배 수준이니까 엄청난 열기죠.
이 새해 첫 거래일에 상하이 선전 증시 종목 10%가 52주 최고가 갱신했고 거의 상장 주식 7개 중에 6개가 일제히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 2024년까지 중국 경제가 부동산 침체 포함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금리도 내리고 부동산 규제 풀고 증시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매력이 생긴 겁니다. 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는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금리 부양에 나서네. 이러면서 작년 말부터 슬금슬금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돈이 이동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중국 증시 랠리는 어쩌면은 유동성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흐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만 가만히 있다가는 글로벌 자금 흐름 주도권을 뺏기겠다. 이런 위기감도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하면은 미국 연준의 결정 하나가 단순하게 미국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으면서 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베센트 장관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베센트 말대로 금리를 팍팍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보자면은 1차 효과가 시중에 돈이 풀렸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어가지고 기업들이 쉽게 돈을 조달하고 부동산 경기도 반등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흔한 경험들인데 2차 효과가 자금 조달이 쉬워진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요. 또 정부도 재정 정책이랑 맞물려가지고 경제 성장률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 미국 내부 소비랑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요.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던 자금이 해외로 더 쉽게 흘러나가서 신흥국에도 투자 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3차 효과가 이렇게 전방위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은 새로운 금융 버블의 씨앗이 동시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기술주나 신규 산업들의 투기적인 열풍이 불거고요. 암호화폐 같은 대체자산 시장에서도 화랑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지난 2020년대 초 알트 대불장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일단 사람들은 위험자산부터 사고 본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3차 효과까지 가게 되면요. 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따라올 수 있다는 부메랑이 있겠지만요. 이 적어도 초반에 한두 해는 모두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한방향성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연준이 베센트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너무 늦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정책 변화의 속도랑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미 전망을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유동성 파티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 이 차인데요. 이 파티가 일찍 열리면 일찍 올수록 모든 시장에 훈풍이 빨리 돈다는 것이고 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이에 경기가 식어서 한번 재채기를 하고 또 상승하는 이런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요. 결국에는 방향성이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마디로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행정부도 정치권도 모두 미국 연준에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연준 수장도 머지않아서 바뀔 예정이죠. 파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시장의 엄청난 변수인데 만약에 미국 행정부 입맛에 맞게 금리 인하를 팍팍 해주는 비둘기파 의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 과감하게 강력한 폭등을 하겠죠. 이런 요소들 지켜보시면서 우리 개인분들께서는 유동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이런 순간들을 포착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거시 뉴스 듣다가도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은 거시 자산 시장의 축소판처럼 움직였는데요. 돈줄 조이면은 폭락하고 돈 풀면은 급등하는 아주 단순한 상관관계였었죠. 2022년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비트코인이 70% 폭락했던 거, 또 2020년 팬데믹 때 돈 풀자마자 폭등했던 거,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도 다르진 않다라는 거고 유동성만 확실히 풀린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커다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번 사이클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5년 말 조정을 거치면서 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옥석 가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난립했었던 잡코인, 밈코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서야 온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이상한 코인까지 전부 다 같이 올랐었지만 작년 하반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실체가 없던 코인들은 폭락해서 시총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핵심 코인들은 조정은 받았어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면서 버텼습니다. 이 기관 자금이 이런 핵심 자산들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던 거고 오히려 가격 하락 시에는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돼요. 실제로 미국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11월, 12월 한때 10억 달러 넘는 순유출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출시 이후에 누적 2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엄청나게 들었던 돈이 연말에 일부 차익 실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큰 뭉치는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축소인데요. 한때 선물 시장에 100조 원에 가까운 베팅이 쌓였었는데 지금 50조 원 정도로서 줄었다라고 했죠. 이 시장이 한번 휙 떨어지면은 선물 청산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더 폭락하는 악순환이 과거 사이클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빚내서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대거 정리가 되고 남은 참여자들은 비교적 현금이나 자기 자본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중후반까지 크게 안 밀리고 또 지지선을 형성하고 또 반등에 성공했죠. 이 모두가 눈치만 보는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럴 때 촉매제 역할을 할 게 뭘까요? 바로 저는 유동성 이벤트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의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거나 이런 호재성 뉴스가 터진다. 이 시장 균형추가 또 위로 확 기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치 활시위를 잔뜩 당겨놓은 상태 같달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팽팽한데 한번 손을 놓으면 휙 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이 사실 XRP 투자자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미국 SEC 소송 때문에 길고 긴 동면기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에서 XRP를 추종하는 ETF가 승인되고 또 시중에 XRP 투자 열차가 정식으로 깔렸습니다. 이 초반에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10억 달러 넘게 XRP를 사들였다고 하죠. XRP 가격도 작년 한때 2달러 돌파하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물론 연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1달러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XRP를 둘러싼 인프라랑 제도권 이런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되어 있다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XRP는 준비를 마쳤다라는 느낌입니다. 뭐를 준비했냐고요? 글로벌 결제랑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입니다. 리플사가 그동안 은행이랑 송금회사랑 손을 잡고 국제 송금망을 구축을 해왔었는데 그 핵심에 XRP가 있죠. 그리고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쓰는 ISO 20022 결제 표준에 리플 레저가 부합되도록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스위프트 국제 송금망도 ISO 2022를 완전히 채택을 했다 보니까 이제 XRP가 전통 금융망에 연결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요.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요즘엔 뉴스에 슬쩍슬쩍 등장을 하죠. 아부다비 금융지구에서 공식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또 유럽에서도 파일럿으로 쓴다라는 등 이거는 리플레저 위에서 돌고 있는 달러 토큰인데 규모가 13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CBDC랑 연동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실험을 하는데 이 달러 CBDC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CBDC를 서두르지 않으면요. 이 달러랑 등가로 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시장 표준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USDT 테더라거나 아니면 USDC 서클 같은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죠. RLUSD는 그 흐름의 규제 친화적 형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미지수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 XRP 생태계가 이런 글로벌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 또 리플 레저에서는 부동산, 주식 채권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은행들이 자기 발행 채권을 리플 레저 위에 토큰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또 유통을 한다거나 또 부동산 리츠 지분을 토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식인데요. 2025년 이 리플 레저 상의 토큰화 자산 가치가 20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니까요.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 이식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XRP가 향후에 증권화된 자산의 거래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XRP는 더 이상 리플사와의 소송 뉴스라거나 규제 이슈만 쳐다보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ETF로 투자가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각종 자산을 옮기는 기축 통화처럼 역할을 할 준비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XRP가 법정 싸움하느라고 놀지 못한 축구 선수였다면은 이제는 규제를 통과한 프로리그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플레이할 커다란 경기장이랑 팀 전술도 마련이 됐고요. 이런 배경들을 깔고 봤을 때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유동성이라는 화두가 XRP한테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파티가 열렸을 때 그 돈의 이동 경로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한번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2017년이나 2021년 불장 때 솔직히 XRP 투자자분들은 속이 좀 쓰렸을 겁니다. 이 시장 전체가 상승할 때 XRP는 소송 때문에 제대로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다시 오면은 그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XRP는 발목 잡을 이슈가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호재 카드를 쥔 상태인데 만약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이 붙는다면 XRP는 준비된 자산으로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ETF 자금은 이미 길을 터놨고 국제 송금이나 결제 인프라 수요가 발생하면 실제 수요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죠.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판이 갖춰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 이면에는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전략이 엿보입니다. 이 지금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이 살아나면서 글로벌 자금 판도가 바뀌는 조짐이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 흐름의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스위치를 다 시켜서 돈의 흐름을 미국이 준다. 이런 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맞춰 넣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전통 금융시장이랑 디지털 자산 시장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전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파급 효과가 증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동시에 크립토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베센트 장관의 말처럼 성장의 마지막 요소를 투입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거시경제의 유동성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암호화폐 인프라의 성숙 이 두 가지가 만난다. 2026년 시장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의 핵심은 유동성 하나로서 귀결이 됩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유일하게 빠진 요소인 유동성이 채워지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그동안 쌓여온 조건들이랑 새롭게 짜인 구조가 맞물려가지고 동시에 폭발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거. 그 조각이 들어오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달라지게 될 거고 바로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이제 남은 한 수는 유동성뿐이라는 거.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위대한 성과는 충동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유동성이라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도 결국에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묵묵히 견뎌낸 이 인내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서 빛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마침내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투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나치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리플 안 좋다, 코인 시장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가격에 감정을 실어버리면은 이 투자 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많은 그래프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 시장이 원래부터 편안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오히려 생각을 쉽게 하셔야지 생각한테 안 잡혀 먹고요. 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쉬워집니다. 정말 간단해요.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올라가고 반등 나올 때는 더 상승할 거라는 욕심은 과감하게 접어두고 이 낮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쉽지만 어려운 건 또 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매도를 스스로 계속 어려워하고 또 망설이고 매도를 결국 못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해서 조금은 쉽고 편하게 대응하려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 리플 전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막상 그 순간이 돼서 욕심 때문에 못 팔고 후회할 바에는 분할 익절을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경험치, 실행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쉬운 내용인 팔아야 내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더 멀리 또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힘을 충전하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셔야지 이 시장이 어렵지 않고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오를 때 기쁘고 그래프가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요. 만약에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심리가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괜히 리플 샀다, 괜히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시점이 바로 그래프상의 바닥이라면은 그 바닥 구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바닥까지 갔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 시장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2,500원, 2,600원 부근에서 답답하게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3,400원까지 회복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다시 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의 속성과 변동성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이 힘든 구간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또 감정을 눌러가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가장 힘들 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이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